그날 이후 갑자기 사라진 남녀 중학생. 가족들은 분명 돌아오리라 믿었지만 결국 싸늘한 주검이 되어 각기 다른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살인사건과 뭔가 다르게 경찰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남학생 시신 옆에선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이미 사용한 콘돔이, 여학생 시신은 이상할 정도로 흉기에 의한 자상이 많았던 겁니다. 끈질긴 수사 끝에 검거된 범인은 자신은 무죄라며 기이한 행동을 연이어갑니다.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 오컬트 스토리 네아가와 연속살인사건의 전말편입니다. 중학교 1학년생인 호시노 료토군, 그리고 히라타 나츠미 양. 이들은 같은 초등학교, 같은 중학교까지 진학한 굉장히 친한 소꿉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상한 일이 발생됩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2015년 8월 12일 저녁 9시 친구들을 만나러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외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들 둘은 오후 9시 30분경 집 근처 편의점에서 발견이 됩니다. 헌데 14일 오후 2시 55분 히라타 나츠미의 친구가 전화를 해봤는데도 받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사라진 상태였기 때문이죠. 15일 오전 10시 30분경에는 모두가 걱정한다, 빨리 대답을 해라, 뭐하냐 라고 라인으로 물어봐도 아예 대답도 없고 심지어 읽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15일 밤 히라타 나츠미가 귀가하지 않자 어머니는 직접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되지요. 그때 경찰은 한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머니가 실종 신고를 했던 건 15일, 그로부터 이틀 전이었던 13일 밤 11시 30분 다카스시키 물류회사 주차장에서 여자 중학생으로 보이는 시신이 발견된 상태였습니다. 그 상처는 매우 끔찍했습니다. 시신은 접착 테이프로 묶여 있었고요. 좌쪽을 중심으로 약 30군데 이상이 찔린 상처가 발견되었죠. 부검을 통해 사망 추적 시각은 13일 저녁 7시 30분. 그런데 정밀 감식 결과 사인은 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 목을 졸라서 살해를 했다는 거죠. 흉기로 공격을 했는데도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자 목을 졸라 살해한 건지 아니면 목을 졸라 살해하고 나서 그 이후에 공격을 한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우선 13일에 발견된 그 여성의 시신이 히라타라고 생각해 어머니에게 특징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당시 아이가 입고 간 옷이나 특징적인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 발견된 시신하고는 좀 많이 다른 상태였습니다. 해서 애초 경찰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은 매우 적겠다라고 판단을 했죠. 근데 이틀 뒤에 어머니가 다시 와서 실제로 우리 아이가 입고 간 옷은 이런 거다라고 복장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때 13일날 발견된 사체가 히라타 나츠미 양일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정밀 감식 결과 신원이 특정됐지요. 13일 저녁 7시 30분경 사망에 유기됐을 것으로 판단되는 그 피해자 히라타 나츠미 양이 맞았습니다. 경찰은 우선 단순 실종, 가출이라고 판단했다. 살인사건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날의 행적부터 조회해봤습니다. 집에 나간 이후부터 연락이 없었으니 그 행적이 어디서 끊겼는지를 찾아봐야 했죠. 여러분이 보시는 이 CCTV, 당시 실제 영상입니다. 2015년 8월 13일 새벽 1시 9분경 자전거를 타고 친구를 만나러 가고 있는 나츠미 양. 그리고 이들 료코군과 함께 만나 이 둘이 함께 있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나츠미와 료토는 분명 이 장소에 있던 것이 확실했죠. 그 기록은 오전 5시 9분까지 확인이 됩니다. 이안 네야가와시 역 앞 상가를 걷고 있는 모습도 포착이 되었죠. 그리고 당시에 히라타 나츠미는 친구와 라인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너희의 집에 가서 잠을 자도 되냐, 뭐 이런 식의 라인 메시지였죠. 그리고 오전 6시 45분경 호시노 료토군과 함께 지금부터 교토에 간다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실제로 교토에 가지를 않았죠. 이 메시지를 끝으로 더 이상 어떠한 생존 신호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과연
범인은 누구인 걸까요? 면식범의 소행으로 보기엔 무언가 석연찮을 상황입니다. 분명 이들이 당시에 연락하던 건 친구 빼곤 없는 상황이었죠. CCTV를 돌려보던 경찰, 그때 이상한 차량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이 차량은 실종된 날이었던 13일 오전 5시 11분, 5시 17분, 바로 아이들이 있었던 그 근처에서 포착된 차량이었습니다. 분명 아이들이 걷고 있는 시간대였죠. 이 차량은 미쓰비시 초대 EK 외건 차량인데 분명 계속 아이들 주변을 돌아다닌다라고 생각할 법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차량의 CCTV에 한 번 더 포착된 건 13일 낮이었죠. 편의점에서 접착 테이프를 구매하는데 이동하고 그리고 내리는 남성의 모습까지도 포착됩니다. 이 남성은 12시 39분 접착 테이프 2개를 구입하는 모습이 CCTV 안에서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구입한 테이프가 피해자 시신에 감긴 것과 매우 흡사했지요. 누가 보더라도 계획성을 보여주는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 사망 추정 시간은 7시경, 낮 12시 30분경에 이걸 샀다라고 한다면 살해할 걸 대비하고 미리 산 계획성을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었죠. 그리고 피해 여학생의 시신이 발견될 때쯤이었습니다. 시신 발견 직전 시간대에 수상한 차량이 정지된 게 CCTV에 목격이 됐는데요. 앞서 봤던 그 CCTV와 동일한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의 소유주는 당시 45세, 이름 야마다였습니다. 경찰은 야마다의 행적을 한번 조회해봤는데요. 야마다의 직업은 후쿠시마현에서 제염 작업원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했던 그때 8월 12일에서 16일 추석 때문에 오사카에 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17일부터 19일까지는 다시 후쿠시마에 돌아가 일을 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왜인진 모르겠지만 20일에서 22일부터 휴가를 내고 또다시 오사카로 돌아와 있는 상황이 포착이 되었죠. 또 그가 범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전이었던 15년 8월 11일 새벽 도쿄 아키하바라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불심 검문을 받게 됩니다. 뭔가 좀 수상한 거동 혹은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경찰관이 갑자기 받은 거였죠. 그런데 그 안에서 전기 충격기 그리고 수갑이 발견되어 경찰서에 임의 동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검거했더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자신은 이걸 갖고 있는 이유가 호신용이다 라고 주장했고 또 하나 전기 충격기 안에 건전지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경찰은 범죄성이 없다라고 판단, 그를 풀어주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가 범인일 것이다 라고 확신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야마다의 전과 기록 문제였죠. 그는 2014년 10월에 출소해 얼마 뒤에 지금 현재 이 사건의 용의자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과 기록이 매우 소름 돋았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발생되기 13년 전인 2002년 2월에서 3월 굉장히 악명 높은 범죄자였습니다. 밖에 나가면 조심해야 된다. 누군가가 길을 알려달라고 하면 도망쳐야 된다라는 그런 루머, 괴담의 발생지기도 했죠. 바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남자 중고등학생 등 약 7명에 대한 추행 목적의 감금 사건으로 그는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출소 이후에 지금 이 사건의 용의자가 된 상황이었죠. 범행 수법은 매우 소름 돋았습니다. 대부분 칼을 들이대고 수갑을 채우고 접착 테이프로 양 손발을 묶고 데리고 다니는 사건이었죠. 그런데 죽이진 않았습니다. 그냥 데리고 다니다가 풀어주는 이상한 범주였죠. 2002년 3월 1일 저녁 8시 오사카시 니시구의 한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귀가 중이던 중3 남학생 15세 소년 등 총 3명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라고 말하며 택시에 차량에 3명을 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개의 수갑을 번갈아 채우면서 칼로 협박했죠. 사실 이 사실을 택시기사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장난치는 척하며 그냥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 이후 게이안 쿄바시역에서 한 2명을 풀어주게 되고요. 1명만 데리고 다른 택시로 갈아탑니다.
또다시 그 한 명을 모리구치 내까지 돌아다니면서 뒷짐에 수갑을 채우고 휴대전화를 빼앗는 기이한 행동을 합니다. 물론 사건이 발생한 건 아니고 탑승하고 내리고 하다 보니 택시에선 따로 신고가 들어온 적은 없었습니다. 감금하고 데리고 다니다가 풀어준 상태. 그리고 범죄는 진화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2002년 3월 8일 네아가와시역 부근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던 야마다가 17세 소년 2명에게 길을 좀 안내해 줄래? 라고 유인하고 말을 걸어 뒷좌석에 태우게 됩니다. 그러더니 문득 포주족 같은 남자 사진 몇 명을 보여주더니 혹시 아는 놈 있냐? 라고 물어보고 모른다 라고 이 아이들이 답하자 칼을 보여주고 위협하며 두 사람 팔에 수갑을 채우고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 이후 접착 테이프로 두 눈을 가린 뒤 발목을 묶어버리죠. 그렇게 2명을 자동차로 계속 데리고 다니다가 네아가와시역에서 약 4km 떨어진 곳에 이들을 그냥 하차시킵니다. 그리고 그냥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중 남자 고등학생 얼굴에는 기름 같은 액체를 뿌리고 라이터로 점화시켜 가벼운 화상을 입혔고요. 그리고 고등학생 친구였던 다른 직업이 없는 학생,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은 어깨 같은 곳을 다치기도 했습니다. 죽인 건 아닌데 이상하게 납치하고 옷을 벗기고 뭔가 상해를 입힌 사건이었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02년 3월 18일 저녁 5시경 몬마시 후르카와바시역 앞에서 흰색 승용차를 운전하는 남성, 바로 야마다입니다. 중2 남학생 2명에게 모르구치에는 어떻게 가느냐라고 물어보며 다시 이들을 태우게 됩니다. 차에 탄 2명에게 수갑을 채우고 동전, 휴대폰을 빼앗고 그 안에 감금을 시켰죠. 그리고 저녁 10시경 풀어주었는데 사실 이들에겐 자동차 내에서 성추행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범행의 끝이었습니다. 2002년 3월 30일 저녁 10시 50분 네아가와시 근처에서 흰색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던 야마다가 근처를 지나던 중2 남학생에게 네아가와시 지역에 가고 싶다, 길 좀 안내해달라고 얘기하며 또다시 차에 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차를 몰다 갑자기 나는 경찰이니 소지품 검사를 하겠다라고 위협해 양손에 수갑을 채우고 돈과 휴대폰을 빼앗고 다음날 밤 12시 40분까지 아이를 데리고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한 가지 판단 미스였습니다. 이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되기 시작하자 경찰은 당연히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사건 이후 피해자 소년이 빼앗긴 비디오 대여점 그 회원증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언가 수상하다라고 판단해 그를 조사해봤더니 바로 야마다가 확인이 된 상황이었죠. 그렇게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 2002년 4월 3일 그를 검거하게 됩니다. 체포, 감금 등의 혐의로 체포가 되었고 3월 8일 앞선 사건들 다시 한번 주목을 받으면서 범죄 목록에 죄가 하나 더 추가된 상황이었죠. 해서 최종적으로 납치, 감금, 상해, 강제추행, 강도, 종도법 위반 등 8가지 사건으로 기소가 됩니다. 결국 2003년 5월 오사카 지방법원에서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를 받게 되는데요. 야마다는 당시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합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바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요.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너의 정신은 똑바르다라는 이유였죠. 결국 2003년 10월 항소를 기각, 확정 판결이었습니다. 그 2014년 10월까지 출소하는 그 기간까지 도쿠시마 교도소에서 복역한 상태였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소하고 나서 불과 약 10개월 사이 만에 그는 또 다른 사건의 용의자, 그것도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보여지게 된 겁니다.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사실 일본에서는 2005년 경찰청이 13세 미만에 대한 폭력적인 성범죄로 복역을 하고 교도소 출소한 전과자에 대한 대상으로 경찰관의 정기적인 면담을 해 재범을 막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야마다는 2000년 사건 당시 피해자 남성들이 14세에서 17세 사이였기 때문에 제외된 상황이었죠. 그렇게 출소한 이후 재염 작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8월 13일 전후로 추석 연휴를 이용해 오사카에 돌아와 범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는 분명 강력한 용의자, 범인일 겁니다. 그는 분명 오사카를 떠났었습니다. 그의 행적을 계속 추적하고 있던 경찰. 그런데 8월 21일 새벽 1시 15분경 그가 다시 나타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휴가를 내고 오사카로 돌아온 거였죠.
오사카 경찰은 오사카시 키타구의 한 주차장에서 야마다의 차가 지나갔다라는 사실을 알고 추적을 시작합니다. 야마다는 오사카시 키타구의 동성애자 전용 사우나에서 약 7시간 반 정도를 머물며 밤을 보낸 것으로 포착됐죠. 그리고 그 사우나에서 나와 오전에 가시와바리시에 있는 대나무숲에 몇 분 동안 들린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거길 도대체 왜 들린 걸까? 경찰이 그 대나무숲을 수색해본 결과였습니다. 그곳에서 남학생 호시노 류토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바로 시신 6일을 위해 들린 장소였죠.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발견된 시신 옆에 사용한 콘돔, 정액이 들어있는 콘돔이 함께 발견되었는데요. 그 콘돔이 야마다와는 다른 DNA였습니다. 제3자의 책이 들어있는 물건, 도대체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서 보셨던 그 영상 속 그가 7시간 반 동안 머물렀던 장소, 바로 동성애자 전용 사우나에서 이미 사용된 누군가가 쓴 버려진 콘돔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제3자가 했다라는 걸 위장하기 위해 가지고 나온 것이었죠. 그렇게 이 모든 사실을 확인한 경찰, 저녁 8시 20분쯤 오사카시 조토구현 노상에서 용의자였던 야마다를 검거하게 됩니다. 호시노 류토 군과 히라타 나츠미 양을 살해한 혐의에 대한 재판. 그런데 이런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야마다가 두 아이를 발견하고 처음에 가출 걱정 때문에 말을 걸었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이야기를 하자 그렇게 자발적으로 아이들이 차에 탔다라고 주장합니다. 자신은 집에 데려다 주려고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였죠. 그런데 호시노 류토 군이 갑자기 열사병 같은 문제로 컨디션이 이상해지며 갑자기 사망했다고 말합니다. 자동차 안에서 땀을 갑자기 흘리기 시작했고 나츠미가 수면제를 좀 먹여보면 되겠다라고 얘기해 수면제를 전달했더니 경련이 일어났고 숨을 쉬지 않았다라는 주장이었죠. 즉 자기가 살해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츠미양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자꾸 말을 했고 그 이후부터 자꾸 소리를 지르며 큰 소리를 내길래 입을 막았는데 자기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니 그 손이 목에 있었다라며 살인에 대한 고의성을 부정합니다. 사인은 분명 경부압박 질식이었죠. 고의적으로는 죽이지 않았다. 그런데 분명 몸에 엄청나게 많은 약 30건이 넘는 자상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자 커터칼로 상처를 준 것도 이렇게 찔러보면 충격 때문에 살아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굴에 접착 테이프를 붙인 건 사망한 얼굴을 보기 싫어서라는 답변을 했죠. 자, 우린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자기는 죽인 적이 없다. 그리고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살인의 고의성이 없고 소리를 지르길래 입만 막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목을 조르고 있었다. 찌른 것도 이렇게 하면 살아날까봐 그랬다. 누가 생각해보더라도 혹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라는 의심이 드는 대목들이었습니다. 결국 공판에서는 그 부분이 핵심 쟁점이었죠. 호시노 류토 군의 어머니는 아이는 원래 지병도 없었고 건강 문제도 없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나츠미 양의 어머니는 야마다에게 최악이다, 사람이 아니다라며 오열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재판은 감정적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 전문가들이 모두 출석을 해 그 증언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우선 열사병 관련 전문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시의 데이터, 사건 당일 오사카부 내 기온을 봤는데 높지 않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평소 호시노 류토 군이 건강하기도 건강하고 여름방학 중에도 야외 동아리 활동을 매우 활발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인 야마다의 차량이 에어컨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열사병의 위험은 없다라고 본다. 또 생명에 지장을 줄 열사병에 대한 가능성은 없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립니다. 자, 그러면 나츠미 양을 살해한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보였던 야마다의 진술. 정신감정 의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의 성격은 연기적이다. 즉 진실이 아니죠. 그리고 매우 충동적이고 공격적이다.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보이며 치료가 필요한 조현병이나 우울증 등 정신장애 소견은 아예
없다라고 합니다. 멀쩡한데 연기를 한다라는 것이었죠.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최종 변론에서도 호시노구는 열사병 때문이고 나츠미 양은 패닉 상태였고 심신미약이기 때문에 상해치사다라고만 주장을 했습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 재판 엄청나게 길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많은 방송을 함께 진행을 했었는데요. 과거 고유정 사건 같은 경우도 공판이 매우 길었었지요. 이 사건은요, 공판 전에 정리 절차만 해도 무려 32회였습니다. 평균적으로 정리 절차가 6.1회가 평균인 일본을 놓고 봤을 때 무려 5배가 높은 엄청나게 긴 재판이었죠. 검찰은 극도의 중대한 악질 범죄로 사회적 영향성이 매우 크다, 황당한 변명과 그리고 어떠한 갱생의 여지도 없다라고 하며 사형을 구형합니다. 야마다는 자신은 억울하다, 당시의 기억을 바탕으로 진실만을 말했다라고만 주장을 합니다. 1심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건강한 중학생이 돌연사했다고 볼 수 없다. 치아나 뼈에 질식사의 특색인 변색이 존재했다. 이는 타살이다. 이들에 대한 살인의 고의성에 대해서는 질식사를 시키려면 목을 몇 분간 압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분명 살인의 고의가 있다는 것도 분명하다. 나츠미 양 사망 사건에 대한 부분은 야마다가 발달장애의 경험은 있지만 이 사건의 그 부분이 미친 부분은 굉장히 한정적이다라고 판단합니다. 면식도 없는 중학생 2명을 차례차례 살해한 것에 대해 생명 경시의 정도가 매우 낮으며 다른 2명을 살해한 사건과 비교해봐도 유례가 없다라고 지적하죠. 게다가 이미 12년을 복역하고 10개월 후에 이런 살인사건을 일으키는 건 범죄가 점차 진화하고 있다라고 재판부는 판단합니다. 또한 야마다의 진술은 허위도 많고 죄를 인정하지도 않기 때문에 갱생할 여지가 없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야마다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런데요, 야마다의 행동은 거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형으로 끝났구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뒤에도 정말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나오는 왜 이런 기이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많은 의문점 때문입니다. 그는 오사카 구치소에 있을 때 1심 판결 직전이었습니다. 18년 12월 7일 아사히 신문과 취재할 당시에도 재판은 1심에서 끝나지 않는다. 나에게 사형을 준다면 끝까지 항소할 거다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2019년 5월까지도 항소에 대한 뜻을 계속 밝히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2019년 5월 18일 오사카 구치소 내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변호인을 포함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요, 항소 취하서를 써서 고등법원에 바로 제출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항소 취하서를 제출하게 되면 사형은 확정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깜짝 놀란 변호인은 5월 30일 항소 취하에 대한 무효, 항소심을 재개해야 된다라는 신청을 하게 되죠. 통상 사형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를 취하해버리면 확정이 되는 게 맞는데 변호인이 항소 취하한 게 잘못된 거다라고 주장하는 규정이 일본에 없었습니다. 물론 과거에 비슷한 사건이 있어서 항소심이 재개된 사례는 있었지요. 이 논의에 대해 무려 2년이 이어집니다. 이 사건의 재판이 길어졌던 이유였지요. 결국 오사카 고등법원은 이 문제가 교도관과 트러블 때문에 나온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사형 확정 판결이 될 수 있다는 의식이 명확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항소 취하를 무효로 하고 항소심을 열도록 지시합니다. 그런데요,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두 번째 항소 취하를 합니다. 분명 다시 스스로에 대한 항소 취하 요구 서면을 제출해버린 것이었죠.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항소심을 이어가게 하다가 또다시 항소 취하서를 내는 건 말도 안 되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야마다의 변호사는 또다시 이 내용에 대해 취하서를 제출을 하게 되죠. 그런데요, 두 번째 항소 취하는 제출일로부터 2개월 가까이 경과한 시간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한참 지나
11월 26일 오사카 고등법원은 이미 앞서서도 항소 취하를 하면 사형 확정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또다시 제출한 걸 보면 본인의 결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기각시켜버렸습니다. 그는 확정 판결이 떴습니다. 야마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형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는요, 지금 현재 재심 청구 의사를 밝히고 있지요. 그리고 뭔가 책도 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왜 이 사람은 2번이나 항소 취하서를 자꾸 제출한 걸까요? 정말 정신이 이상해서 그런 걸까요? 이 내용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있는 부분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야마다를 면회한 사람의 기록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야마다라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마다는 내가 물어본 거엔 대답을 안 한다.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만 일방적으로 말한다. 걔가 주장하고 싶은 건 구치소 내에서 괴롭힘이 있고 직원이 자신의 방에 들어와서 개인 물건을 마음대로 털었다라고만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교도관이 물건을 훔친 게 아니라 이 일이 발생되기 6일 전쯤에 야마다에게 대여하고 있던 편지지, 면회할 때 요청서, 쇼핑할 때 신청서의 종이가 있는데 그게 반환되지가 않아서 3월 19일 1차 조사를 하고 3월 24일 한 번 더 찾아보겠다라는 통지를 받자마자 불과 몇 분 후 그 구치소 직원을 불러 항소 취하서를 그냥 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항소 취하서를 보면 감정적으로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사건에 대한 항소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더 이상 오사카 구치소의 괴롭힘, 따돌림, 트집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라는 말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기입일이라는 날짜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로 조사가 된 날, 이런 식으로 써놨지요. 분명 교도관이 당시에도 잘못되었다라는 걸 고지했습니다. 그래도 좋다라고 얘기하면 수정하지 않은 상태였죠. 그리고 그날 오후 야마다는 변호인과 갑작스럽게 면담을 하게 됩니다. 면담 직후 구치소 직원을 불러서 항소 취하를 멈출 수 없냐라는 물음을 했는데 취하서는 구치소 직원이 받는 순간 효력이 발휘된다라고 해 즉각 취소가 안 되고 이거에 대해 다시 한번 소송이 붙었던 거였습니다. 사실 2번이나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된 행동, 자기 혼자 피해의식이 있는 상황입니다. 저 사람이 잘못한 거다라는 그런 말만 하고 있었죠.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었는지 고등법원의 결정문에는 이례적으로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취하에 이르렀는데도 불과 며칠간 벌써 후회라며 난리를 피웠고 변호인은 한 번도 아닌 2번까지도 이런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일이라고는 하지만 큰 노고를 겪었다고 할 수 있다. 야마다 피고인의 돌발적인 행동에 농락당한 것은 변호사나 재판소뿐만이 아니다. 사건의 진상이 해명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막을 내린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의 심정 또한 헤아릴 수 없다. 바로 이런 이유로 확정 판결이 나오게 된 겁니다. 정말 이상한 행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었죠. 자, 우리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말 기괴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야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2가지 이유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범행 동기입니다. 두 번째는 왜 항소 취하를 이렇게 즉흥적으로 했을까에 대한 진짜 이유입니다. 첫 번째, 범행 동기입니다. 과거 12년을 선고받고 교도소 생활을 할 때 같은 방에 있던 전 수용자의 말이 조금 중요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야마다는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납치 감금 범죄를 저질렀죠.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남동생이나 여동생 같아서 같이 있으면 즐겁고 게다가 귀엽잖아 라는 말을 자주 했다는 겁니다. 바로 소아 성애자였습니다. 아마 이번 사건에서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어린 학생들을 10개월 만에 갑자기 또다시 납치해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 그리고 한 가지를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었죠. 남학생의 사망, 여학생의 사망, 둘 다 경부 압박 질식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행동, 바로 조작에 대한 모습입니다. 아마도 추측인데 나치미양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숨을 거두고 난 이후에
몸에 자상이 입었을 확률이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지른 범행처럼 보이기 위해, 감추기 위해 한 행동이라는 것이었죠. 감춰진 비밀 두 번째, 항소 취하를 반복했던 진짜 이유입니다. 그는 오랜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내에서는 어떻게 하면 형기가 짧아질지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야마다는 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연호가 바뀌는 시즌이 있으면 사면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면을 받으려면 재판 중이면 안 되고 확정 판결을 받아야만 한다. 사형 판결이 나도 항소를 하면 형이 확정되지 않는 것이죠. 실제로 있었습니다. 2019년 5월 1일 갑자기 취한 일이었죠. 실제로 2019년 10월 사면이 이루어져서 55만 명이 대상이 되어 풀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 일본은 범죄 피해를 고려해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받은 사람은 제외시켰죠. 사실 야마다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본에선 사형수가 사면이 된 사례가 1952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표 때가 마지막입니다. 그가 계속적으로 항소 취하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그 연호가 바뀌는 그 시기를 노린 게 아니냐, 일부러 시간을 계속 끌어왔던 거 아니냐, 혹은 형 집행 자체를 미루려는 간사한 수작일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야마다, 현재 그는 사형 판결을 받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자기는 억울하다며 재심 청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현재에선 일본 재판부가 받아줄 가능성은 매우 적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성의 여지가 아예 없기 때문이죠. 과연 그는 정말 재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곧 야마다가 사형 집행이 됐다라는 기사로 그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게 될까요? 저희는 뒷이야기에서 다른 범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뒷이야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뒷이야기는요, 좀 여러 가지로 좀 나눠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야마다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먼저 해볼 건데, 야마다가 70년 4월 4일생이에요. 근데 아까 앞에서도 뭐 좀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건 인정되지만 사건은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그 가정 환경,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 대한 문제였었어요. 얘가 좀 어렸을 때부터도 이상한 행동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얘는 남의 집에 막 멋대로 들어가는 이상한 행동도 했고, 그리고 밥을 먹는 뭐 친구한테 갑자기 침을 뱉거나, 아니면 뭐 벌레 이런 걸 막 여자애들한테 던지거나, 뭐 이런 거 있죠. 뭐 가위 두르고 휘두르고 다니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도 계속 이런 행동도 많이 하고, 뭐 부모님 지갑을 훔치거나 슈퍼마켓에서 물건 훔치는 거는 뭐 거의 일상이었다고 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한 소년기쯤 돼서 이제 와타리라는 성 이제 재혼해서 이혼하고 이제 그쪽으로 해서 이제 개명이 한번 돼서 실제로 이 사람이 초등학교 졸업 사진에는 이름이 와타리 코지로 돼 있어요. 근데 중학생 때는 더 상태가 안 좋아져요. 뭐 사람을 때리거나 절도는 더더더 커지고 뭐 이런 식도 있었고, 또 하나는 연하의 남자 학생이죠. 남자 학생을 계속 쫓아다닌 거예요. 그리고 감금시키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소년원 같은 데도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학교에서는 약간 변태라고 불리고 뭐 뭔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뭐 하여튼 이런 되게 안 좋은 소문이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좀 안 좋은 애들도 만나면서 뭐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고 막 이런 거. 그리고 얘가 조금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게 그 어렸을 때 얘를 알고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그 뒤에 나온 거 저희로 확인을 해봤는데, 평상시에 외설적인 농담을 할 때 대부분 남자애들로만 얘기를 했고, 어린애들, 자기가 뭐 동성애자다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엄청나게 강조? 그런 걸 좀 많이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 생계 자체도 마약이나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를 뭐 번화가 같은 데서 막 팔고 막 이런 식이었었어요. 그리고 막 얼마 전에 더글로리라는 뭐 그런 드라마도 엄청 유행했는데, 얘가 상대방을 괴롭히는 걸 또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다리미 같은 거 있죠. 그리고 막 친구가 피부에다 대고 막 이런 걸로 보고 막 쾌락 느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가학성이 매우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진짜로 어렸을 때부터 진짜 싹수가 너무 노란 애라서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거죠. 그러다 야마다가
그 복역을 하던 상태에서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당시 이름이 그래서 이제 시바하라 코지였고, 그리고 출소하기 전에 이혼하면서 이름이 다시 야마다 코지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2020년이죠. 지금 이제 얼마 전인데 이제 그 살인 사건으로 이제 사형이잖아요. 2020년 10월에 또 옥중 결혼을 해요. 뭐 저도 이거에 대한 디테일성을 제가 얘기를 뒷이야기로 그냥 뺀 건데, 상대방 여자의 성을 또 따가지고 지금 이름은 미즈우미예요. 그 미즈우미 코지라는 이름이에요, 현재는 또. 그러니까 이게 참 좀 신기하긴 한데, 어쨌든 뭐 그런 상태니까 이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 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한테 좀 보여드리고 갈 건데, 여러분도 아마 궁금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내용이에요. 뭐냐면 아이들이 집에 나가고 돌아다니는 시간이 새벽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다닌 것에 대해서 부모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질타가 있었어요. 혹시 너희가 범인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진짜 말이 진짜 많았었어요. 어떻게 애를 그렇게 돌려보내냐, 말이 안 된다, 범인은 진짜 너 엄마 아니냐, 막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사실 당시에 이게 양쪽의 이야기니까 여러분도 제가 그냥 하나씩 들려드릴게요. 일단은 억울하다 쪽을 좀 얘기를 할 건데, 이때 당시에 호시노 료토 군이 있죠. 행방불명되고 나서 일주일, 분명 어머니는 아이가 살아있을 거라고 믿고 계속 수색을 했대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시신 발견 속보가 뉴스에 떴고, 너무 이제 현실을 좀 부정하고 계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막 비판하고 이랬지. 근데 나츠미 같은 경우에는 네 자매 중에 막내였는데 부모님이랑 2층 주택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목격했을 때 어머니가 50대 정도인데 빵 공장에서 일을 했고 오후 4시쯤 출근하고 귀가가 새벽 1시였대요. 그러니까 야근하면 돈을 더 많이 주니까 경제적인 문제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나츠미 양이 밤에 외출하는 일도 좀 자주 있었대요. 계속. 그리고 나츠미도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시는 걸 알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자기의 꿈은 회사, 이제 그 정상적인 시간에 끝난 회사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거고,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나츠미를 키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리고 또 료토군의 부모 어머니는 범인이다라고까지 오해를 좀 받았었어요, 주변에서. 그래서 뭐 혹시 료토군의 그거 아니냐 뭐 이런 거 아니고, 또 하나는 모자 수당을 부정수급했다라는 막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료토군이 페이스북에 이제 남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세 자녀를 둔 모자 가정이라고 해서 뭐 이제 모자 수당을 좀 뭔가 이제 그렇게 일부러 받는 그런 거. 그러니까 한부모 가정이라고 해서 모자 수당을 받았는데 이게 실제로는 거짓이었다는 거지. 아빠가 있는데 일부러 이용한 척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했던 거고요. 또 의심을 받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료토의 어머니가 인터넷에 친구와 아들의 뭐 여자친구를 데려오는 상황에 대화 중인 내용이 하나 올라왔는데, 뭐 못생긴 애 데려오면 한 대 때려버릴 것 같다라는 뭐 댓글을 남겼다고 해요. 그래서 료토군이 되게 잘생겼는데, 그래서 뭔가 뭐 좀 집착한 거 아니냐, 그래서 료토의 어머니가 범행을 저지른 거 아니냐라는 당시에 그런 의심이에요. 근데 범인은 야마다가 맞았죠. 근데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그래서 있었어요, 당시에. 근데 물론 범인은 잡혔으니까 뭐 어떤 게 맞다 틀리다를 얘기할 수 없지만 뒷이야기로 양쪽으로 그냥 빼놓은 거니까 여러분의 판단에 그냥 맡기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야마다는 진실을 얘기하지 않았고 추측해볼 수 있는 정도로는 소아성애자의 느낌이 매우 강하고요. 얘는 지금 재심에 대한 걸 요구하고 있지만 뭐 현실적으로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재심이 되면 우리나라에는 기사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사형 집행이 되면 기사가 뜨겠죠. 개인적으로 다 얘기하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